네,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어제 74주년 광복절 축사에 있어서의 키워드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광복이 된 지 7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악연은 계속되는 듯합니다.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한일 경제 분쟁인데요. 일본의 의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질과 앞으로 글로벌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시사점까지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걸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지금 하나씩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일 경제 분쟁, 사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보복 조치가 맞나요? 예, 명확하게 이것은 강제징용 대부분 재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는 게 맞고요. 7월 1일 날 일본 세코 경제통상성 장관이 이 조치를 발표했을 때 자기 스스로 이것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즉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 날 아베 수상도 네. 선거 관련 방송에서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일본 정부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라는 것은 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은 무역 규제의 엄격하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강제징용 재판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WTO의 이 경제적인 이유에 정치적 목적을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WTO 위반을 의식하고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명확한 일본의 의사표시죠. 네, 겉으로 보여주기식으로만 지금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사실 이런 경제 분쟁이 지금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달간 동안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뉴스들이 속속 들리고요. 특히 여행업계, 항공업계는 일본도 역시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우리 불매운동을 제외하고도 경제 분쟁을 통해서 일본도 피해가 큰데 그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뭔가요? 예,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징용 재판은 어떤 형태가 있어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청구권과 배상권이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대법원 재판에 의해서 강제징용 문제가 발각되면은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만 똑같은 식민지를 당했던 또는 중국 노동자들 또는 아시아 노동자들까지 이 문제를 다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또한 동시에 일본 대기업들이 약 170개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전범 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업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두 번째는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 아베 정권은 계획을 세워왔고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일본 보수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한반도 위기론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이런 요소가 지금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정권을 유지하고 헌법을 개정할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의 이 위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오히려 정권 유지와 헌법 개정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우리를 아직도 식민지로 생각하는 그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같은 논리로도 해석이 되는 거고요. 98년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전 수상이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걸 했죠. 즉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이제 파트너다. 동동에 가자라고 했지만 이번에 이 경제 조치의 또 하나의 특성은 한국과 일본이 그래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가장 핵심 산업, 즉 반도체 산업에 목을 조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국보고 까불지 마라 이런 거죠. 즉 이런 것은 즉 동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보면은 전전의 식민지의 연장 의식 속에서 한국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식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아세안 포럼 때 또 싱가포르 쪽이라든지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굉장히 또 발끈했던 거죠. 그럼 결국 아베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개헌인가요? 아베 정권은 자기 정권이 탄생한 운명을 자기 키시라고 하는 자기 외조부가 안보법을 처음으로 개정을 했고 이번에 자신은 산소에 갔던 그렇죠. 그래서 헌법 개정인데요. 8월 14일 날 자기 외조부의 묘에서 자기는 헌법 개정에 불을 지피겠다라고 공식으로 다시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 참여연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이 3분의 2 개헌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의석 확보를 하지 못했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야당 중에 국민민주당이라든지 네. 일부 야당들을 포섭을 해서 예. 여하튼 헌법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국회에 네.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까지는 개최를 하고 싶다. 이것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참의원 선거가 사실상 실패였지만 여론몰이로 이어가고 있다. 그럼 개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결국 일본은 지금 현재 전후, 우리는 평화국가라고 보고 있지만 일본은 전후 지금 평화헌법은 연합군이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헌법이고 네.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일본은 지금 현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즉 무력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정상국가, 보통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구조를 폐기하고 네. 누구든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갖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의 또 하나의 특성은 전전에는 절대 천황지, 즉 천황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지금은 단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전전의 절대 천황주의 속에 예. 군대를 가짐으로써 즉 전전의 메이지 헌법의 원형태로 돌아가겠다, 즉 회귀하겠다는 것들이 일본의 헌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이고 네.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여는 이러한 하나의 길을 만들겠다는 거죠. 어제는 우리 광복절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패전일이기도 했는데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아베 정부의 이런 목표 의식에 대해서 현재 언론의 분위기 혹은 여론의 분위기는 이 개헌을 찬성하는 분위기인가요? 실제 3분의 2 의석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헌법 개헌에 대한 동력은 상실됐지만 일본 국민들의 여론들도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네. 일단 국민들의 지금 연금 사태죠. 국민들 연금이 거의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올해 10월부터 소비세 인상을 지금 일본이 하게 돼요. 예. 여기서 다시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은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또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오히려 관심이 많죠. 네. 즉 헌법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8% 정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내 문제에 관심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공격 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혐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내 문제 그리고 아베 정권에 대한 현안 과제들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려고 네. 하는 거죠. 아베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중재자로 미국을 좀 기대했었거든요. 미국의 역할 자체를. 하지만 이미 좀 선을 긋는 듯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어떤 외교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자주적인 국가로 나아가자, 이런 문 대통령의 또 발언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글로벌 중재 없이 우리 힘으로 외교전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예, 물론 미국은 한미일 동맹 속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이 한일 간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경제 무역 보복 조치라는 것들은 네. 미국과도 직접 관련이 있어요. 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모든 전쟁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한일 간에 있는 이 강제 노동 배상 문제도 네. 미국은 해결됐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한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 내의 연합군 포로들이 일본과의 합의를 했던 것들을 다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이런 것도 고려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전체 입장을 봤을 때 물론 경제 조치로 한일 간의 갈등은 있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미국과 동등한 관계로 오히려 동아시아의 군사적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 헌법 개정까지 될 수 있다면 네. 미국은 침묵을 할 것이고 오히려 국제 큰 냉철한 정세 속에서는 네. 한국이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타협을 의존하기보다는 우리들 스스로 이 국제 정치의 현실을 잘 이해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이 한국의 이러한 정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베 정부의 목적인 개헌 자체도 미국이 알더라도 침묵을 할 것이다. 이건 또 새로운 내용이네요. 48년에 일본 헌법이 되었지만 네. 한국전쟁 50년이 발발하자마자 예. 미국이 가장 후회했던 것은 네. 일본에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 군대를 소지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미국은 일관되게 후회해왔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하나의 미국의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중 간의 분쟁, 우리에다가 한일 분쟁까지 지금 커지면서 글로벌 외교전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 좀 가져야 될 시사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본의 강공 정책은 또한 한국이 강공 정책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기대 사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강공책으로 대해졌을 때 분쟁 지역이 되는 거고 일본 내에서 혐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역사 문제 그리고 또한 지금 경제 분쟁은 한국이 명백하게 우위가 있고 세계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좀 더 보편적이고 그리고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많은 국내외적인 설득을 얻을 거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8.15 연설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해왔고 또 세계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역사 문제도 함께 해결해왔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 사회의 보수들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일본 시민이나 국민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고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아마 여론도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봐요. 네. 의미가 있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발걸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경제 분쟁의 어떤 활로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 함께했습니다.